매우 높았다. 보통의 공격으로는 정말 그것에게 해를 입힐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공격 궤적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일격 필살기였다. 만약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 마법 늑대를 상대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하지만 나의 첫 시도는 완전히 빗나갔다. 과연 마스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만두자. 전생의 비기인 섬광 찌르기를 사용하자. 그리고 나는 방패를 버리고 모든 주의를 검에 집중하며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런 기본기는 내가 에블린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이 기술을 사용해 마법 늑대의 한쪽 눈을 멀게 했다. 이것으로 그것을 무찌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은 빠르게 2달이 흘렀다. 지금까지 나는 170마리의 마술을 물리쳤다. 지친 나는 시스템이 보상으로 준 기본 치유 포션을 재빨리 마셨다. 여러 번 나는 그것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인스턴스에는 단 한 마리의 마수만이 남아있었다. 아마도 최종 마수일 것이다. 장면 전환. 남은 검 한 자루로 던전 5층에 도착했다. 이 검은 어머니께서 주신 생일 선물이자 각성의식 때 사용하라고 준비해주신 것이었다. 전생에 이렇게 정교한 무기를 방치해서 녹슬게 만들 줄이야. 정말 죽어 마땅했다.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를 꼭 지켜드려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용의 피를 가진 내가 상대해야 할 던전의 마수 또한 용족이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 마수는 하급 마수였다. 잠을 자고 있었다. 용의 심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단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다시 섬광 찌르기를 사용하자 내 검은 놈의 왼쪽 눈을 정확히 찔렀다. 뇌까지 관통할 생각이었지만 이 녀석의 살은 유난히 두꺼웠다. 놈의 꼬리 반격을 피한 후 나는 또 다른 비기인 혼란 보법을 펼쳤다. 그 순간 나는 놈의 몸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뛸 때마다 공격을 가했다. 일반 공격으로 놈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허점을 찾아 급소를 노릴 생각이었다. 갑자기 놈이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그 스킬이 전장을 지배했다. 공포를 느끼자 내 몸의 움직임이 10% 느려졌다. 거대한 발톱이 눈앞까지 다가왔지만 피할 수 없었고 검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시간을 끌수록 위험해질 뿐이다. 빨리 약점을 찾아 전투를 끝내야 했다. 바로 그때 놈의 약점이 보였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는 척하다가 놈의 입 아래로 몸을 숙여 피한 뒤 영린을 향해 섬광 찌르기를 날렸다. 마침내 힘이 거의 다 빠져나갈 무렵 나는 놈의 약점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던전의 모든 마술을 처리했다. 그리고 놈을 죽인 보상으로 이빨과 발톱을 얻었다. 둘 다 무기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다. 하나는 경도를, 다른 하나는 예리함을 높여준다. 어머니께서 주신 검을 수리하기에 딱 좋았다. 동시에 새로운 스킬도 얻었다. 드레이크의 포효. 살기를 방출하여 주변을 제압하지만 시전자보다 레벨이 낮은 자에게만 효과가 있다. 전생에 이 스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선택받은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올라간 행운 수치가 내게 너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 것 같다. 하지만 라그나르의 수많은 강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다. 그 후 스토리 임무 보상으로 둥지 나침반도 받았다. 구체적인 용도는 모르겠지만 다음 스토리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됐어. 그만 알아보자. 돌아가서 푹 자야겠다. 좀 쉬어야지. 바로 그때 하녀 한 명이 뒤에서 갑자기 나를 불렀다. 티르 도련님, 큰일 났어요. 어서 4번 훈련장으로 가보세요. 패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보니 내가 던전에서 훈련하는 동안 가주의 일격을 버텨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대련을 청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일부러 시비를 거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왔는데 어떻게 얼굴 한 번 못 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도련님은 겁쟁이라서 싸우러 나올 용기도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빌은 이 머리가 이상한 녀석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 한 방으로 해결하며 말했다. 우리 같은 부하도 못 이기면서 감히 우리 도련님과 대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강력한 실력을 가진 상대도 있었다. 그들은 북부 4대 군주 중 한 명인 흑곰 호르키스랑카와
역시 4대 군주 중 한 명인 서리 검녀 레이 라그나르였다. 호르키스가 말했다. 티르 라그나르는 어디 있나? 나와 결투하게 어서 불러내라. 마찬가지로 레이도 나를 찾아와 대련하러 온 것이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기에 그들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레이가 질책했다. 패배한 상대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 호르키스는 화를 내며 말했다. 한 달, 아니 하루만 해도 내 실력은 달라질 수 있다. 3년이나 지났으니 난 이미 널 뛰어넘은 지 오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이가 그를 패배자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진 않았다. 그래서 호르키스가 말했다. 그럼 우리 먼저 한판 붙는 게 어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대련할 권리를 갖는 거다.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다행히 웰링턴이 와서 말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훈련장을 망가뜨린 죄로 에블린에게 사지가 찢겼을 것이다. 웰링턴이 말했다. 싸우고 싶으면 내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주지. 호르키스가 말했다. 마침 잘 왔다. 난 저 여자랑 싸우기 싫다. 우리 둘이 한판 붙는 게 어때? 한편 나는 새로 얻은 스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겸 구경하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4번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드레이크의 포효 스킬을 사용하자 방출된 살기는 매우 강력해서 나보다 레벨이 훨씬 낮은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 정도였다. 웰링턴은 내가 폐관 수련 동안 이뤄낸 것에 놀랐지만 내 등장은 호르키스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이 살기 정말 무섭군. 재미있는 녀석이야. 이 말을 마치자마자 호르키스는 대검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자신만만한 일격으로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뜻밖에도 나는 검으로 가볍게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십 미터 밖으로 날려버렸다. 이것은 호르키스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그렇게 막힐 줄은 상상도 못했고 상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으며 분명 전력을 다하지도 않았다. 나 또한 놀란 상태였다. 호르키스가 모든 면에서 평균적이고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란카 가문은 타고난 실력을 지녔다. 순수한 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이것이 호르키스가 북부 4대 군주 중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때 그의 공격을 다시 막아내면서 던전에서 연습했던 섬광 찌르기를 사용해 허를 찔렀다. 던전에서 미친 듯이 레벨업한 보람이 있었다. 비록 북부 4대 군주 중 가장 약한 자를 쓰러뜨렸을 뿐이지만 이는 내가 나머지 3명에게 도전하고 각성의식에서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호르키스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썼나 싶었다. 다행히 그는 잠시 기절했을 뿐이었다. 갑자기 내 주위에서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티르 도련님께서 북부 4대 군주인 흑곰을 물리치셨다. 그것도 순식간에. 나는 호르키스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든 검이 쩍 소리를 내며 두 동강 났다. 역시 티르 도련님이시다. 일격의 검 하나를 못쓰게 만드시다니. 이게 어머니께서 각성의식 때 쓰라고 주신 검이라는 생각에 돌아가면 틀림없이 혼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이는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릴 적 레이는 눈보라 속에서 한 소년에게 온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눈이 그치면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의 손까지 잡고 집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사람은 계속 쳐다보던 바로 나였다. 결국 라이는 내게 다가와 대련을 청하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미소만 남긴 채 그녀는 몸을 돌려 훈련장을 떠났다. 그녀가 미소 짓던 그 순간을 웰링턴이 포착했고 그는 궁금해했다. 장면이 바뀌고 나는 섬광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어 인터 사이프러스 궁으로 돌아왔다. 하녀들은 내 곁에서 이 영광을 축하하며 각성시까지 이 기세를 유지하라고 격려했다. 어머니는 직접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지만 하이라이트는 아직이었다. 이제 어머니께서 커다란 대야에 최고급 전복고기를 담아오셨다. 어머니는 내가 최근 너무 지쳤다는 걸 아시고 다가올 각성식을 대비해 여러 양념을 넣어 내 몸을 보신시켜주셨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전생에 나는 어머니를 몇 번이나 무시하고 말다툼하며 어머니가 얼마나 내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 나는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가 해준 음식 맛있어요. 식사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부러진 검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는 이미 꾸중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화를 내시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검을 만든 대장장이에게 돌리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 검에는 백설규와 흑단목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평생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야 나는 어머니의 검이 사실은 최고급 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검이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줄은 몰랐다. 흑단목은 새를 먹고 자라는 기이한 생물이다. 나무처럼 유연하지만 쇠보다 단단하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어디서 구매했는지 여쭤보았다. 어머니는 대답하셨다. 돈은 안 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속았다고 느끼셨고 각성식을 준비할 날을 위해 좋은 검을 다시 벼려내도록 그들과 단판을 지으러 가야겠다고 하셨다. 나는 다른 검을 써도 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셨다. 이제 모두가 마침내 너의 힘을 보게 되었잖니.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너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야 해. 이 말을 마친 어머니는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단판을 지으러 가겠다며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나는 구체적인 위치를 물었지만 어머니가 바스크 공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곳은 대륙 3대 무기 제작소 중 하나이며 그 주인은 대륙 최강의 무기 제작자이다. 엘프족에 속한 마공, 커르신. 그녀가 벼려낸 무기들은 모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최고급품으로 꼽힌다. 아버지 용신께서 드신 대검조차 그녀가 만든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바스크 공방으로 향했다. 전생에 흑혈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이곳의 주인인 커르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자본주의의 화신이라고도 알려진 특급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는 돈에 대한 이상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최강의 대장장이 마공이라는 칭호였다. 그런 위대한 인물을 언젠가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커르신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엄마, 담배 끊기로 약속 안 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세계 제1의 무기 제작자가 사실 내 할머니였다니. 할머니가 말했다.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내가 날 버린 날 우린 모녀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 손님들 무슨 일로 오셨지? 그렇다면 어머니가 고아라고 하셨던 이전 주장은 내게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 상황은 내가 엘프 혼혈이라는 뜻인가? 과연 내 잘생긴 외모에는 근거가 있었군. 어머니는 부러진 검을 내던지며 말했다. 전에 주셨던 귀한 검 돌려드리죠. 최고급이라더니 최악의 불량품이잖아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도 그녀의 면전에서 직접 벼려낸 검이 불량품이라고 감히 말한 적이 없었다. 검을 뽑아든 후 할머니는 2분 30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심각하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어머니가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당신 검이 불량품인 거죠. 내 아들이 이걸로 2달 동안 나무 기둥을 쳤더니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나를 꼬마라고 부른 뒤 그녀는 갑자기 침묵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자기 아들은 미래의 라그나르의 지도자급 인재가 될 거라고. 그러자 나는 나를 소개했다. 저는 윈터 사이프러스궁의 주인이자 티르 라그나르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머니는 내 얘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이 검이 정말 자신이 만든 것인지 의아해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이 검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고쳐주세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우리를 대장간으로 이끌었다. 가는 길에 나는 어머니께 물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친모녀 사이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거두어준 양어머니였고 비록 함께 보낸 시간은 1년뿐이었지만 말이다. 이 사실에 나는 약간 실망했다. 결국 나는 순수 혈통의 인간이었구나.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언급했다. 보석이든 음악이든 희극이든 사람이든 그녀는 전부 좋아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양딸로 삼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힐끗 보며 말했다. 시시하긴 과거의 일들을 아들한테 얘기할 낯짝이 있구나. 어머니는 바로 웃었다. 어휴, 그런 진심도 없는 말 마세요. 할머니는 분명히 정곡을 찔린 듯했다. 화가 났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연을 끊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말했다. 전부 저 애가 라그나르의 아내가 되겠다고 해서 그런 거야. 그곳이 아주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겁없이 바로 걸어 들어갔지.
어머니가 교태롭게 말했다. 그때 가주님이 너무 잘생겼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이 바보 같은 계집애, 그래놓고 아직도 뻔뻔하게 돌아와서 공짜로 검을 벼려 달라고 하는구나. 말하면서도 할머니는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부끄러워했다. 이 훈훈한 광경을 보며 전생에 나는 어머니의 이런 면을 본 적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애 어머니를 그렇게나 아끼셨을까? 전생에는 그 사랑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즉시 나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고 밖에는 어머니 혼자 중얼거리며 남겨졌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반응하며 크게 소리쳤다. 할머니는 지금은 어머니를 무시하라고 했다. 더 중요한 확인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고대 용의 유물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할머니, 라그나르 가문의 시조 수호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대 가주께서 고대 용이 사용하던 보물을 후손을 위해 숨겨두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건 그저 전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할머니는 바로 검을 꺼내 시치미를 떼며 말씀하셨다. 내게 유물이 없다면 어떻게 내 검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유물이 아니고서야 절대 부술 수 없다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결국 할머니는 더는 나를 추궁하지 않으셨다. 대신 나를 구석으로 데려가 쇠사슬로 묶인 나무관을 끌고 와서 내게 말했다. 이 안에는 내가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이 들어있다고. 내가 이걸 열 수 있다면 너에게 주겠다고. 다음 순간 그 나무관에서 갑자기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거 혹시 새로운 스토리 임무인가? 나의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고 할머니는 내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눈치채셨다. 그리고는 안에 고대 용의 유물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득한 신화시대의 고대 용의 어금니로 만든 마검으로 이름은 백월광도였다. 할머니는 말했다. 그러니 내가 상자의 봉인을 풀 수 있다면 이 백월광도를 환영 선물로 주겠다고. 하지만 잘못 다루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자 시스템에서 백월광도의 인정을 받으라는 새로운 스토리 임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생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백월광도는 흑설 정보 조직 수장의 주 무기였으며 그의 힘을 크게 증폭시켜 구룡 중 한 명이 되게 했다. 하지만 백월광도를 실제로 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는데 본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의문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 흑룡 단장을 만났을 때 우연히 백월광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상황 덕분에 나는 살아남아 그의 정보 조직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대략 계산해보니 흑룡을 만나기까지 아직 4년이 남았으니 그 전까지 백월광도는 이 나무관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뜻이다. 운명이 나에게 이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으니 차라리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나는 다시 파란 열쇠를 꺼내 꽂았다. 효과는 역시 겨울 사이프러스 궁전에서와 같았다. 임무 던전을 여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성공적으로 봉인을 풀었지만 내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나무관에서 갑자기 강한 흡입력이 생겨나고 안에서 퍼져나온 검은 물질이 내 온몸으로 뻗어나가며 정신을 잃게 만들 줄은 몰랐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나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전생의 한 장면이었다. 이때 백월광도의 진짜 모습인 검은 그리핀은 내가 자신의 환상에 갇혔다고 생각했다. 나를 통째로 삼켜 정신을 지배하고 영원히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전혀 자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즉시 녀석을 공격해 부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녀석은 생각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고작 인간 따위가 마음속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다니. 이건 예상 못했지? 내가 보여준 절망은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다. 눈앞의 그리핀을 보니 확실히 내 기억과는 조금 달랐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키가 최소 10m는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나와 크기가 비슷하다. 너무 오래 봉인되어 있어서 그런가? 내가 말했다. 이제 넌 내 것이다. 순순히 복종하지 않으면 내 손이 좀 무거워질지도 몰라. 한편 현실 세계에서 내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안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 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지.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컷세는 당연히 당황했다. 어쨌든 그녀도 이런 상황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이 마물이 어째서인지 그것을 쥔 사람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컷세는 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 아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번에 인연을 끊는 건 장난이 아닐 거야.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손이 움직이는 기미를 보였다. 동시에 백월광도에서 검은 기류가 뿜어져 나와 계속 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이 현상이 끝난 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어머니는 서둘러 나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음부턴 절대로 내 허락 없이 이렇게 걱정시키면 안 돼.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의 사냥 성공이 뜨면서 나는 두 번째 스토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리핀이 막 깨어나 아직 약할 때 잡아서 정말 운이 좋았다. 보상으로 나는 백월광도의 제어권을 얻었다. 그리고 백월광도의 마력을 흡수한 후 내 마력도 크게 증가하여 수치가 2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제부터 내 마력은 지각 능력을 갖게 되었다. 마력 회복량이 초당 1.5씩 증가할 것이다. 이제 상급 검사 수준에 도달한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 막대한 마력을 즉시 사용할 수는 없다. 각성식 전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백월광도가 방금 전부터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처음에는 아직 저항하려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왔으니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울분을 풀어야 한다고. 그러자 할머니는 앞에 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지금 이 검의 힘을 한번 시험해보지 않겠니? 그냥 전력을 다해 휘두르기만 해. 이 벽은 부서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께 정말 괜찮냐고 몇 번이고 물어본 후 나는 백월광도의 성능을 시험하면서 몰래 마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어쨌든 나는 용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할머니조차 그 숨겨진 기능을 모르신다. 내가 검을 쥐고 힘을 모으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즉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다음 순간 내가 섬광 찌르기를 사용하자 그 벽뿐만 아니라 바스 공방의 벽까지 반으로 갈라졌다. 이 장면은 할머니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내 공방, 내 돈, 내 인생, 그리고 나는 백월광도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 한 번의 공격으로 내 모든 마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셨다. 너무 빨라서 반응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내가 용의 심장으로 마력을 숨긴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넌 아직 마력을 쓸 줄 모르는 게 분명한데 정말 예리함만으로 벽을 이렇게 부순 거니? 커세는 지금 상황을 천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잠재적인 이익을 본 커센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그녀는 내가 자신이 만든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대륙 전역에 널리 광고하여 자신의 바스 공방을 위한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 되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셨다.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 설마 내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건 아니지? 할머니는 미래의 부귀영화를 망칠까 봐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늦었다. 할머니께 간단히 작별 인사를 드린 후 어머니와 함께 마차에 올라 로즈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늘 바스 공방에 큰 구멍을 낸 것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마수 늑대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벽수리 자금으로 그녀에게 주었다. 내 모습은 정말 할머니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말했다. 역시 내가 점찍은 딸답네. 곧 걱정 없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오랜만이군. 마의 장인. 이 말을 듣고 커센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다. 그녀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장면 전환. 이제 각성시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에블린의 훈련을 성실히 받았다. 오직 내 힘만이 그녀를 놀라게도 기쁘게도 했다. 그녀는 불과 반년 만에 내 힘이 그녀를 거에 뛰어넘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만약 미래에 내 마력을 해방할 수 있다면 수많은 강자들이 존재하는 라그나르에서 그들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다시 한번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자, 오늘의 훈련 과정은 여기까지라고. 너의 검술 실력은 정말 대단해. 각성식에서 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지도 덕분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 각성식에서 수석이 된다면 소감을 말할 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에블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 차라리 3개월 감금을 면제해준 내 아버님께 제대로 감사드리는 게 낫겠다. 이때 내 작은 팬들이 몰려와 말했다. 티르 도련님, 저희 이름도 언급해주세요. 우리도 명성의 맛을 좀 보고 싶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더니 내 인기가 너무 많아. 나는 말했다. 알았다. 이제 쉬러 돌아가겠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매년 열리는 각성식의 시간이 되었고 장소는 라그나르의 중앙본부였다. 내가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모두가 이 신성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라그나르의 검사로서 가문의 고위직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중앙 자리에는 내 아버지 키르 라그나르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대 전 가주인 힐다 라그나르가 있었다. 하지만 힐다는 전혀 150살처럼 보이지 않았다. 비록 그녀가 각성식에 참석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감언이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 외에도 구룡 또한 행사장에 도착했고 북소리와 함께 이번 각성식의 심사위원인 바르나가 첫 번째 의식평가가 지금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아래의 철검 무덤에서 검을 선택하고 앞쪽 벽에 자신의 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벽에는 설백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도는 보통의 철검으로는 손상시킬 수 없으므로 모두가 칼날의 마력을 더해 이 벽을 흔들고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나는 검은 알약을 꺼냈다. 이것은 소마라고 불리는 특별한 영약입니다. 이것을 복용하면 10년 이상의 마력을 얻고 단전의 마력핵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참가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인 디르 라그나르입니다. 모두의 감탄 어린 시선 속에서 나는 걸어나가 그 소마를 받았다. 비록 전생에서는 SN이 각성식의 수석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역사를 바꿀 것이다. 동시에 시스템은 새로운 임무를 띄웠다. 각성식에서 수석을 차지하라. 힐다가 키르에게 물었다. 내가 나에게 말했던 아이가 이 아이인가? 오늘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군. 키르는 말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저보다 더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는 라그나르의 보기 드문 특급 재능을 가진 후예입니다. 힐다는 말했다.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내가 알약을 먹자 심사위원이 나 때문에 겁을 먹었다. 내가 얻은 마력이 이미 넘쳐 흘러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만약 억누르지 못하면 내 경맥이 망가져 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전생에 나는 너무 약해서 마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쳤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나에게는 용의 심장이 있다. 그런 비극은 다시는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온 정신과 의지를 집중하자 넘쳐 흐르던 마력이 이제 내 단전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놀란 시선 아래 나는 이 강력한 마력을 성공적으로 억눌렀다. 나는 이 순간 극도로 흥분했다. 이제 나는 마침내 용의 심장과 마력핵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갖게 되었다. 이번 생에서는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다. 다음은 라그나르에서 정식으로 내 마력을 선보이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더니 터질 것만 같다. 내 마력이 검에 깃들자 나는 즉시 아버지가 그때 사용했던 기술 일격필살, 즉 용섬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순식간에 내 몸에서 퍼져나가는 압력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내 힘은 마치 거대한 용이 뛰쳐나오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모두가 충격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벽에 남긴 검은이 드러났다. 그것은 거의 거대한 벽면 전체를 가로질렀다. 이 광경은 바르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것은 역사상 신입이 만든 가장 큰 검은이다. 그래서 바르나의 심사 아래 나는 성공적으로 첫 번째 각성식 평가를 통과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석 자리를 다투려던 그들의 욕망은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동시에 시스템은 내 운이 0으로 돌아왔다고 알렸다. 이제부터 나에게 걸린 모든 불운의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명성은 라그나르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을 보고 나는 극도로 흥분했다. 드디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갑자기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내 활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렸다. 그 중에는 오샤 라그나르도 있었는데 그녀는 나를 첫제자로 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유리우스가 말했다. 내가 먼저 그를 점찍었어. 그는 이미 내 백룡 기사단에 합류하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힐다 라그나르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글 루다라는 심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어서
참가자들도 차례로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비록 10일의 검은은 조금 짧고 얕았지만 간신히 합격선 바로 이었다. 다음은 레이 라그나르, 호키스 렌카, 그리고 엘링턴 나시오였다. 그들은 당연히 쉽게 통과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검은은 10일에게 큰 충격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시험을 마쳤다. 내 점수는 다른 누구보다도 월등히 높았고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SN 라그나르뿐이었다. 그의 등장은 관중들 사이에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아무래도 섬광 호랑이와 흑표범의 대결이 될 것 같군. 아니, SN이라도 티르 도련님의 상대가 되진 못해. 그들은 오늘 무대에 선 이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흑표범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SN이 소마를 삼킨 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에는 실제로 짙은 살기가 섞여 있었다. 동시에 심사위원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는 그의 시험을 중단시키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다. SN의 검은 이미 그 벽에 떨어졌고 남겨진 검은은 실제로 내 것과 맞먹었다. 바르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SN의 뛰어난 활약은 이전에 그를 얕보았던 사람들의 뺨을 때렸다. 두 사람의 검은이 같은 경우 승자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위직들의 채점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잠시 후 바르나는 첫 번째 평가의 완벽한 마무리를 선언하고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둔 많은 재능 있는 인물들의 등장에 기쁨을 표했다. 그리고 그는 3일 후에 있을 두 번째 평가 시간을 발표하며 자격을 갖춘 검사들에게 제 시간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물론 이 마지막 발표는 모두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 바로 첫 번째 평가의 순위였다. 두 가주와 9용의 합동심의 끝에 나는 속도, 마력 등 다른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는 1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에스윈은 2위였다. 그는 북부 4대 군주 중 최강자일 뿐만 아니라 각성식에서 당연히 1등을 차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평가에서 2위에 그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에스윈을 지지하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둘 다 10점 만점을 받았다. 에스윈이 1등이 아닌가? 하지만 다음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티르와 에스윈의 검은 길이는 비슷했지만 티르의 깊이가 토르카이가 세운 기록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인물은 차기 가주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5대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이 근거를 듣고 나서 모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직 에스윈의 얼굴만 매우 불쾌해 보였다. 3위부터 5위까지는 각각 웰링턴, 레이, 호르키스였다. 하지만 10일의 운은 정말 좋았다. 합격선을 겨우 넘겼을 뿐만 아니라 순위에서도 맨 마지막 자리에 있었다. 두 번째 평가는 3일 후 인터 마운틴에서 열릴 것이다. 1차 평가를 통과한 87명 모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 전환. 지금 제 사훈련장에서 우리는 오늘 1위, 3위, 87위를 차지한 성과를 축하하고 있었다. 매우 기뻤지만 나는 모두에게 각성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는 절대로 너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1위와 2위 모두 우리 것이 될 거라는 거다. 이에 엘링턴은 나중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결과처럼 점수가 너무 뒤처지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낙담하지 말라고 말했다. 첫 번째 평가에서는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어쩌면 두 번째 평가는 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정이 깊은 형제 아닌가. 내가 꼴찌를 하더라도 넌 날 싫어할 수 없을 거다. 웰링턴은 할 말을 잃었지만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다소 나아졌다. 그러니 두 번째 평가에서도 함께 열심히 하자. 시간은 빠르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나는 혼자 윈터 마운틴에 왔다. 이곳은 전생에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와볼 수 없었던 곳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도 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윈터 사이프러스 궁을 빼앗았다. 에드워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랜덤 같은 잡조를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에게 매일 악몽을 꾸게 한 자들은 바로 에스인과 에드워드였다. 두고 봐라. 반드시 너희도 나와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전에 시스템이 보상으로 준 둥지 나침반을 꺼냈다. 지금 그것은 내 앞에 윈터 마운틴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는 어떤 둥지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어쨌든 두 번째 평가 장소는 이 지역에 있을 것이다. 그때 잘 탐색해 봐야겠다. 갑자기 등 뒤의 움직임이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 절벽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발견한 후
나는 즉시 검을 뽑아 그의 앞으로 섬광처럼 이동해 위협했다. 누구냐? 왜 몰래 나를 따라오는 거지? 그는 인드소드 팀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리더가 이번 평가 결과를 보고 그에게 나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 자가 나를 초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내가 입단을 제의받은 게 아니라 자격시험을 보러 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내가 말했다. 직접 입단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러 오라는 게 확실한가? 그는 웃었다. 티르 도련님, 인드소드 팀의 명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면접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등 뒤에서 인드소드 팀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티르 도련님, 그냥 우리 흑철 기병대에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저 바보들과 다릅니다. 동의하신다면 제 부단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녀 주위로 4명의 인물이 튀어나왔다. 그들 역시 나를 자신들의 조직에 초대하러 온 것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법무원과 보안국까지 끼어든 거지? 정말 내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곧바로 큰 언쟁이 시작되자 나는 이 기회를 틈타 빨리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더 오래 머물면 분명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바로 그때 나는 매화 향기를 맡았다. 역시나 오샤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욕심이 많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인재를 얻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구나.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중요한 일로 이곳에 왔는지 물었다. 오샤가 말했다. 그렇단다. 아주 큰일이지. 티르 라그나르. 나의 양자가 될 생각이 있느냐? 한편 에스인 쪽에서는 1차 평가에서의 실패 때문에 부하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마구잡이로 검을 휘둘러 그들 모두를 불구로 만들었다.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부하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에도 티르의 최근 활약을 생각만 하면 괴롭고 화가 치밀었다. 에스윈은 이미 사리로 눈이 뒤집혔다. 자신의 삼촌이 다가왔을 때조차 그에게 검을 던지려 했지만 에드워드가 그를 막았고 별일 아닌 듯 넘어갔다. 그는 여기서 화풀이를 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계획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가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티르를 죽일 방법을 알려주마. 반대편에서는 오샤가 나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그녀의 양자가 되기로 동의한다면 그녀는 평생의 기술을 모두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녀가 나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하자 이전에 나를 조직에 초대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열등감을 느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았다. 동시에 그들의 충격받은 시선 아래 오샤는 그녀만의 비기인 부유 공간을 사용했다. 그리고 강력한 마력의 파동과 함께 그녀와 나는 이 부유 공간에 도착했다. 전생에서 이 기술이 허공의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때 오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함이란다. 비록 내 독단적인 행동이 가주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이렇게 공들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다음 순간 오샤는 검을 뽑아 나에게 말했다. 가주님의 검이 주는 느낌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의 기운처럼 왕의 경멸이란다. 하지만 내 것은 그분과 아주 다르지. 가주님께서는 일격필살에 집중하시지만 나는 예측 불가능한 검술의 변화를 추구한단다. 내가 추구하는 용은 변화무쌍한 존재거든. 그녀가 말하며 오샤는 검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검술은 정말로 아무런 패턴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넘쳤다. 오샤님의 시연이 끝난 후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검술 천하우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이기도 했지만 한 호흡에 120가지 검술 변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이 기술을 정말 배우고 싶었다. 그러자 나는 간절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정말 받아도 되겠습니까? 오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답을 주었다. 그 후 그녀는 부유 공간을 해제했다. 그녀는 말했다. 각성식이 끝나면 언제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너에 대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미래의 라그나르에는 분명 내 자리가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친 오샤님은
복숭아 꽃잎으로 변해 허공으로 사라졌다. 내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전생에 그녀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다면 아마 결말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나는 유리우스의 여러 초대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샤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시간 날 때 대책을 생각해 봐야겠다. 곧 두 번째 평가의 날이 되었다. 이때 평가관 제키 라그나르가 말했다. 이 지역은 천년 동안 라그나르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인터마운틴은 여러분의 새로운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준이 견습 검사에 불과하다면 절대 마에 지역 깊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가문의 전사 목표를 계승하고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모두 최선을 다해 오늘의 평가를 완수하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키는 종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평가를 완료하는데 핵심적인 아이템입니다. 임무는 보름 안에 마물을 잡아 종을 달아 노예로 만든 뒤 평가 지점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도 등급 구분이 있습니다. 더 높은 등급의 종을 사용해 성공할수록 최종 점수도 높아질 것입니다. 평가는 지정된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서 약탈하거나 큰 싸움을 벌여도 상관없다는 뜻이군. 정말 흥미롭네. 강자를 존중하는 원칙을 늘 고수해온 라그나르답군.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키는 한 가지를 더 상기시켰다. 보라색 종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등급에 해당하는 마물은 여러분의 현재 힘으로는 노예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저는 마물이 침범할 수 없도록 토템 세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모두의 안전한 보급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으니 두 번째 평가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출발점을 떠나 미리 준비한 경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보급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잠시 숨어있기로 했다.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바로 마물과 싸우러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SN의 머릿속은 에드워드 숙부의 지시로 가득했고 에드워드는 목숨까지 걸었다. 1단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이곳은 티르 라그나르의 무덤이 될 것이었지만 SN은 몰랐다. 바로 그 순간 한 쌍의 눈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장면 전환. 내가 둥진 아침반의 안내에 따라 울창한 숲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음 순간 웰링턴이 갑자기 내 뒤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가 나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 어쨌든 우리는 2등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웰링턴은 사실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러 온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절대로 나에게 1등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또한 1등 자리를 위해 싸우고 싶어 했다.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웰링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내가 그에게 졌을 때와 똑같았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를 뛰어넘는 것, 그보다 더 강해지는 것. 나는 말했다. 내 도전을 받아들이지. 내가 내 좋은 형제라고 해서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후 웰링턴은 이곳을 떠났고 나는 비밀 작전을 계속했다. 이때 이 지역의 나침반 바늘이 계속 땅을 가리키고 있었다. 설마 땅을 파서 찾으라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삽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다. 이제 너만 믿을 수밖에 없구나. 백월광검. 그 순간 백월광검은 불만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에게 왔으니 내 말을 따라야지.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역겨운 냄새의 세 가지를 맡았다. 나는 즉시 백월광검의 붕대봉인을 풀고 멀지 않은 울창한 숲을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날렵한 검기는 순식간에 넓은 숲을 평지로 만들었다. 나는 말했다. 숨어서 몰래 기웃거리지 마라. 나오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일부러 빗나가게 하지 않을 테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3명의 검사가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칭찬했다. 과연 첫 번째 평가 1등답군. 이렇게 멀리 숨어 있었는데도 들키다니. 나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버크 마운틴 빌리지 출신이자 그곳의 쓰레기들이었다. 라그나르의 각성식에서 인정받은 후 소위 강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버크 마운틴의 동양 사람들을 모두 몰살했기 때문이다. 흑설 정보국의 일원으로서 나는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다. 그리고 살인자가 그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를 짓이겨 펄프로 만드는 등 완벽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전생에서는 내 손으로 너희를 죽이지 못했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머리가 날아가는 맛을 보게 해주마.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이 나를 왜 찾는지 알고 싶어서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라. 흉터 남자가 거만하게 말했다. 사실을 말해주고 싶진 않았지만 어차피 죽을 테니 말해주지.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께서 우리에게 너와 좀 놀아주라고 하셨거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들을 사주한 사람이 구룡 중 한 명인 원로룡 울프 라그나르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어떤 정보도 흘리지 않았는데. 나는 대충 둘러대며 그들을 상대했지만 진짜 이유는 이 세 명이 미래의 울프의 주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뚱뚱한 남자는 일이 발각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흉터 남자는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오늘 기분이 좋으니 나중에 시체는 온전하게 남겨주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언제부터 벌레 같은 놈들이 나에게 이토록 건방지게 굴 수 있었던가? 그러고 나서 나는 아버지의 필살기인 용섬을 사용하고 오샤님의 천하호와 융합했다. 한 호흡에 나는 곧바로 사면속 참격을 날렸다. 세 사람은 순식간에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었다. 그들을 즉사시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샤님의 검수를 융합했을 때 이렇게 큰 위력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비록 지금은 그녀처럼 120연속 참격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3연속 참격을 성공시킨 것만으로도 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현장을 간단히 처리한 후 나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하로 들어갈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내 뒤 절벽에서 푸른 시스템 퀘스트 빛이 갑자기 빛났다. 정말 이 소굴의 입구가 이런 곳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러자 정말로 계단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빨리 내려가서 이번엔 시스템이 어떤 보상을 줄지 확인해야지. 한편 다른 쪽에서는 아오병들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2차 평가를 담당하는 병사가 현재 순위 상황을 가져왔다. 1위는 에스인 라그나르로 21명의 동료와 함께 총 41마리의 마수를 사냥했습니다. 2위는 레이 라그나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리우스가 말을 끊었다. 그는 티르 라그나르의 현재 성적이 몇 위냐고 물었다. 병사는 현재 순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사냥한 마수는 공마리이며 동료의 수도 공명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오샤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조금 걱정하는 듯했지만 유리우스는 전혀 믿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우스는 여전히 분노했다. 오샤가 직접 나에게 검수를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오샤는 그에게 너무 화내지 말라고 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울프와 에드워드는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처음부터 그들의 표정은 매우 이상했다. 이 순간 그들은 텔레파시로 소통하고 있었다. 티르를 처리하라고 보낸 새 놈이 꽤 효율적일 줄은 몰랐군. 일이 처리되었으니 이제 마음껏 약탈해도 좋다. 하지만 에드는 극도로 불편했다. 겨울 삼나무 궁전을 빼앗긴 후 그 기회를 틈타 몰래 장미 궁전을 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고대룡의 유물이 전혀 없었고 그는 단서가 티르의 손에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자 에드는 뒤에 있는 부하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에스윈을 부르라고 했다. 다른 한편 나는 인간의 정신력을 위협할 수 있는 해골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대룡의 유물을 지닌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이후 나는 영적 확장을 사용했다. 그 덕에 어두운 환경 속에서 최종 진입 지점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문은 흑설단이 이전에 발견했던 유적이자 용의 둥지였다. 지금으로부터 3년 후 안의 전설적인 아이템은 흑설단의 소유가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갈 수밖에 없겠군. 결과적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곳은 내 전생에서 흑설단이 발견한 유적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땅에는 온통 보물이 널려 있었고 보물 위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용은 이곳이 고대 용족의 둥지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전생에 흑설단이 헛소문을 퍼뜨렸던 걸까? 아니면 3년 일찍 발견해서 유적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걸까? 하지만 어찌됐든
나에게는 너무 예상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거대한 용을 보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아서서 도망친 다음 흑설단이 발견하기 전에 다시 오는 것이다. 그때 등 뒤에 거대한 용이 갑자기 깨어나 말했다. 천년만이군. 살아있는 선택받은 자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내 이름은 로드 블록. 이 겨울 산맥의 주인이다. 움직임을 감지 한 나는 돌아서서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조님, 저는 라그나르의 사생아, 티르입니다. 하지만 내 인사를 들은 로드 블록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내가 왜 자신을 선조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라그나르의 선조인 시구르드의 동반자였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혼란스럽게 물었다. 그럼 라그나르 2대 가주인 프리델의 어머니이신가요? 로드 블록은 어리둥절하며 말했다. 프리델 그 녀석이 또 헛소리를 했군. 시구르드와 나는 서로를 동반자라고 불렀지만 그건 소통이 제한된 약한 개체에게 존중을 표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사실상 남녀 간에 감정적인 유대감이 없었다. 게다가 우리는 용족이다. 용으로서 인간과 후손을 만드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럼 라그나르의 후손들이 용의 피를 가진 건 어떻게 된 거죠? 이에 로드 블록은 말했다. 시구르드와 내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라그나르의 후손들은 인간에서 용의 혈통으로 격상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더 캐묻고 싶었을 때 로드 블록은 인사는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선택받은 자에게 라그나르의 수호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나 로드 블록은 계약에 따라 선택받은 자가 묻는 3가지 질문에 답하겠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즉시 긴장을 풀었다. 결국 로드 블록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너무나 행운이었다. 라그나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는 이 기회를 잡아 최대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엿보기로 결심했다. 오랜 고심 끝에 나는 묻고 싶은 것들을 마침내 정리했다. 그리고 나는 로드 블록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가로챘다. 그녀는 내가 너무 느려서 거의 다시 잠들 뻔했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수호령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로드 블록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지. 대양의 저편, 세상의 가장 먼 끝에 이름 없는 군주라 불리는 괴물이 있다. 그와 시구르드는 숙명의 라이벌이었다. 그가 죽은 후 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대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로드 블록이 말하는 사이사이 나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름 없는 군주를 언급했을 때였다. 그녀의 눈에 실제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름 없는 군주는 대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일까? 이것을 다음 질문으로 하고 싶었지만 잠시 고민한 끝에 그 생각을 접었다.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알아내야 했다. 다음으로 나는 원래 준비했던 2번째 질문을 했다. 고대룡의 유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내 말에 로드 블록은 다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녀가 말했다. 너 자신도 고대룡의 유물을 3개나 가지고 있잖아. 내 운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군. 이 말을 듣고 나는 연관 짓기 시작했다. 겨울 궁전 던전의 성공적인 공략, 내 손에 있는 백월광검, 이 2개가 유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3번째는 무엇일까? 한편 로드 블록은 고대룡 유물의 기원을 설명했다. 이름 없는 군주가 탄생한 후 대륙의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대룡 파프니르가 자신의 영혼을 31개로 쪼갰다. 이것이 31개의 유물이며